네, 여러분 연구 방법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연구범위라든가 연구 제한점까지는 여러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쭉.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역사 이런 것들도 9페이지 일례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다 이걸 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쭉쭉쭉 나와 있는 걸 다 도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 작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약이라든가 썸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도 어떤 것들 좀 여러분들 제일 핵심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가시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오늘 저기 잘나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더 훌륭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장, 예, 3장, 6페이지. 6페이지. 참 이게 예, 프랑스의 이런 6, 7, 8, 예. 좀 봤습니다. 장애보죠. 이 표 이런 거 10페이지 이런 그림 뭐 이런 것도 교수님 저기 뭐 제가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림하고 시간 많이 걸려요, 사실은. 너무 잘하더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기억나는 논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 막 이렇게 많네. 중장기 종합계획. 이것도 막 요약하고. 볼게요.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잘 있으면 싹 다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4장, 프랑스 한국의 장, 이거 이제 비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주제하고 이게 하이라이트.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좀 이렇게 할까? 비교고 척도를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좀 드러나는 게 비교 1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첫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표 4-1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기본 부분 어떻고 대상장애 범위는 어떻고 소관행정기관 정문에 이거는 이렇고 비교 2 의무 고용률 실제 고용률 이것도 한번 프랑스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봤어요. 간혹 학생들 이거를 앞에 한국 뒤에 프랑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메인 국가를 앞으로 비교 3 부담금 제도 그러니까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아마 벌금 형태로 내야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담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또 어떻게 했는지 비교 4 사업주 지원 제도는 표 4-4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이제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장애인 고용하세요. 장애인분들 데려다가 그냥 고용하셔서 일 시키세요. 안 되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그 직무 자체가 다 서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기계의 장비라든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하죠. 시설 장비라는 걸 이걸 어떻게 장애인에 맞게끔 어떻게 해? 장애인에 맞게끔 수리하고 개선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을 싹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일일을 들자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출퇴근. 그래서 장애인용 기숙사를 짓게 한다든가 장애인 기숙사를 지는 어떤 비용을 싹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죠? 뭐 식당 뭐 이런 것도 다 복수시설이니까 이런 것들 뭐 싹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22페이지 한국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뭐예요? 무상지원 및 융자 이게 시설 융자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작업 장비를 갖다 개선을 한다든가 시설을 만약에 공장을 장애인분 한 명당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융자를 해줄게요.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줄 테니까 예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공장동 직구 뭐 이런 것도 예 다 지원을 해줍니다. 비교 5 기금관리 및 취업활성 담당기관 이것도 표 4-5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눈에 팍팍팍 띄죠. 표 6 고용 후 대체만 고용 의무를 안 하는 대신에 장애인분들도 직업 훈련을 해야 되니까 실습 여러분들 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실습도 가고 기초 실습도 가고 청소년 실습도 가고 이런 걸 장애인분들 실습을 하는 걸 장애인 고용으로 카운트를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예 이렇게 나오고
예,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했고요. 25페이지 보면 이걸 동네 제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참고문은 이렇게 달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쪽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제목을 여러분들 뭘 정하셨죠? 뭘 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정신보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신보건 사회복지법? 정신보건 사회복지법은 여러분들 미국이 잘 돼 있어요. 일례드릴게요. 그럼 정신보건 사회복지법 따죠. 정신보건법. 사회복지법도 좋고요. 정신보건 사회복지법. 일례드릴게요. 샘플. 또 이거 나온다고 이거 해놨다고 이것도 다 해야 되냐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거 샘플. 그럼 여러분들 제목이 어떻게 들어가죠?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더라. 미국이 앞서 나가더라. 여러분 정신장애에 대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앞서 나갈까요? 이것도 어떤 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미국도 경험했고, 그죠? 미국은 여러분들 전쟁 나가면 그냥 뭐 신체적인 어떤 지체장애인도 됐는데 이 정신과적으로도 그죠?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적의 총탄에, 적의 어떤 포탄에, 그죠? 수류탄에 뭐 목이 막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몸이 산산이 다 찢어져가지고 막 죽고 이걸 봤어요. 이게 정신장애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이걸 봤어요. 이걸 또 치료받고 치료시키고 다시 또 전쟁터 뭐 투입하고 막 이런 기능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목을 미국과 그죠? 한국의 정신보건 사회복지법 비교 분석 이렇게 들어가겠죠?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1.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이번에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문제제기, 연구 목적, 또 뭐 들어가야 돼요? 연구 방법. 뭐 기본적으로 이것도 들어가야겠죠? 2. 뭐 자세하게 한다면 미국의 아까 뭐 저기 프랑스 뭐 하듯이 미국의 저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정신장애인 현황 미국에서 또 정신장애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좀 뒤져볼 것 같아요.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현황을 좀 이렇게 뒤져볼 일반적 현황 이렇게 할까요?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뭐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미국의 정신장애 정신보건 사회복지법 실시 현황. 틀은 여러분들 아까 프랑스하고 비슷하죠, 그죠? 프랑스하고 비슷하죠. 일본의 미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법 실시 현황. 거기서 뭐 법의 목적 메모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법의 목적, 서비스 유형, 서비스 대상, 예산, 조직 구조, 주무기관 등 여러분 있는 것들을 싹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4. 미국과 한국의 정신보건 사회복지법
좀 깁니다. 비교, 분석. 너무 긴가? 미국과 한국의 어쨌든 간에 하죠. 비교까지 하죠. 비교로 하자. 비교 너무 기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결론 및 어떻게 재현 참고 문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법을 여러분들 어떤 것들 빨리 구하고요. 빨리 하고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 여러분 자료들 있는 거 최대한 어떤 뽑아보세요. 뭐 인터넷 들어가서도 찾아보고 뭐 석박사 학위 논문도 한번 찾아보고 현황 있는 거 뭐 네이버 들어가서 뭐 현황이 뭐니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지 뭐 작품이 하나 나오지. 그렇죠? 작품이 하나 딱딱 나오지. 요 자료 관련된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신보건사회복지법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 쪽 뭐 하셔도 되고요. 청소년 쪽 뭐 하셔도 되고 아동 쪽 뭐 하셔도 되고 하나 찍으세요.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좀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교재는 403페이지 40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403 피시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게 지우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 중에 이거 많이 넘겨야 되겠네. 오케이. 정신건강복지법. 과거에는 여러분들 정신보건사회복지법 이랬어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 이게 표현이 이제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정신건강복지법. 아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하셔도 돼요. 정신보건 사회복지법 이렇게 했는데 정신건강복지법. 그런데 또 미국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정신보건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관련된 거. 그 한마디로 그냥 모태가 되는 법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시면 더 좋겠죠. 난 미국 안 할래요. 난 영국 할래요. 영국 하세요. 영국이나 독일은 국가 주도화에 실시를 하는 국가로 유명하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걸 그냥 정신건강 관련된 걸 왜 뚝딱 맞게 이거 먼저 좀 분량도 좀 그렇고요. 요게 좀 분량도 좀 그렇고 그 정신보건이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 현대 이게 병이에요. 현대병. 근데 여러분들 요 부분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뭐 장애인 쪽 제가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이 사실 블루오션이야 지금. 이쪽으로 좀 공부 좀 여러분들 좀 하시고 관심도 갖고 심화가 좀 끝내고 어차피 여러분들 실습이라고 그러는데 심화가 좀 끝내고 좀 관심 갖고 그러면 여러분들 1년 정도 수련 과정 이렇게 겪고 하고 나서 할 수 있거든요. 좀 이게 성격도 좀 어떤 거 좀 예민하고 분석적이고 막 이런 친구들 좀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급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일도 어떤 거예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일 전문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 제자도 여기 지금 일을 하는 아이가 있고요. 홍성정신병원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참 조건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 왜 이런 문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이 정신병 뭐 얘기만 딱 나왔다 뭐 한마디로 미친 거 막 이런 표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돈 거, 미친 거, 또 어떤 거예요? 뭐 기도원이니 뭐 막 이래가지고 정신 이 질환자들이 뭐예요? 감금돼가지고 인권 유린당하고 두들겨 맞고 뭐 별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좀 이상해요. 자꾸 뭐 환청 들려요. 야야야 너 뭐 동영상 제가 또 이렇게 이 시간 조금 더 보여드리겠죠. 너
너 지금 너 뒤에 너 누가 죽이는 것 같아. 너 죽이는 것 같아. 저 빨리 도망가. 빨리 피해. 예. 또 환각. 뭐가 자꾸 막 천사가 보이고 악마가 자꾸 보이고 살겠어요 이게.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조현병이에요. 이게 조현병.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우울증, 정신질환의 우울증도 대표적이죠. 우울증이 이게 시각적으로 이제 뭐가 돼요? 자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자살, 세계 자살 1위 또 다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좀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실인 거예요. 정신장애에 걸려요. 그 과거에 어떻게 해요? 예,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생각은 안 해. 이제 미신이죠. 구술합니다. 구술해야 된다. 구술합니다. 요새 그렇죠. 2009년도에 제가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2009년도에 제가 김포대에서 이 학교로 왔어요. 시험 봐가지고 왔는데 그 해에만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제 학교 후배, 저는 뭐 그냥 진짜 그 남매같이 그렇게 지냈던 후배가 자살을 했고요. 또 이웃집에 살던 그 아주 친했던 그 동생, 그 친구도 자살을 했고 한 해 2009년도에 한꺼번에 걔들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막 자살을 해버렸어. 개인적으로 그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비슷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하여튼간에 힘들고 막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막 방법을 좀 쓰고 뭐 이러는데 예. 정신장애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잘 몰라요. 실제로 잘 모르고 별 차이가 없는데 계속 어깨 보이고 헛것이 막 자꾸 들리고 이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건강쪽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발전적인 걸로 그냥 치료만 하고 그냥 냅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치료 대비해서 프로그램 돌리고 해서 상태가 완화가 되면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뭐를 시켜요? 이제 사회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이게 사회복귀라고 하는데 사회복귀를 돕는 게 이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장애 관련돼가지고 좀 어떤지 제가 한 10분 정도 정신장애 관련된 것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요 관련해서 좀 보고 3교시 때 여러분들 또 이거 수업 지도를 좀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동영상 보세요. 네. 어제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둔기를 휘둘러서 길을 가던 여성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한 할머니에게 갑자기 둔기를 휘두르는 남성. 할머니가 넘어진 뒤에도 수차례 폭행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젊은 여성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다 지나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52살 김모 씨가 강남역 여성 살해 피의자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6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오다 지난 2007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장애 판정 재심사에 응하지 않았고 정신분열증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7월 결국 생계급여 지원도 끊겼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를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생계급여가 끊긴 데 불만을 품은 김 씨가 이번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신장애가 있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외모에 집착하면서 미옥 씨는 성격도 많이 변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물건을 버린다는 것.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세간살이라고는 없다. 담수하고 있었던
뒀었는데 버리라고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요, 내가. 가재독으로 전부 다요? 네. 얼마 전 언니가 줬다는 침대도 그 많던 옷가지들도 그녀는 모두 제 손으로 버렸다고 한다. 막 어떻게 들리냐면요. 얼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려놓고 살면은 안 된다고. 나라에서 돈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은 남들이 흉 보고 안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말이. 어디선가 자꾸 전기도 쓰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 전기조차 끊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녀는 해가 지면 촛불을 켠 채 생활해야 한다. 세상과 닿아 있는 모든 관계를 끊고 스스로 섬이 되어버린 미옥 씨. 그녀는 얼굴을 잃고 친구와 가족을 잃고 자신의 꿈과 희망마저 잃어버린 후 그 슬픔을 견디다 못해 자기 자신마저 놓아버리고 만 것일까. 대체 그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병원을 찾아보았다. 말소리가 정확히 들려요? 말소리가 정확히 들려요. 뭐라고 부르는 소리죠? 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녀보다 얼굴이 더 큰 사람이 자꾸 그녀에게 명령을 내린다는데 들리면 네, 콩기름 넣어. 콩기름. 막 이렇게 들려. 그걸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래서 정신없이 진짜. 근데 원래는 얼굴에 이제 실리콘을 처음에 주사를 했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이뻐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돈 주고 한 거고요. 요번에 내 손으로 직접 하게 된 건 막 소리가 그냥.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제가 그냥 집어넣는 거는. 수고했습니다. 네. 오랜 상담이 끝난 후 미옥 씨의 진단 결과도 나왔다. 지금은 이제 환청이 들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제 관계 망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증상들은 주로 정신분열증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런 환청에 의해서 계속 따라서 행동을 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정신분열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더 이상 그 주사 놓고 하는 거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도 입원이 필요하고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불완전한 이들을 우리는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등록 정신장애인은 약 9만 5천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가입국과 달리 정신병원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결국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정신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성인 중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6%에 이릅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정신질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릴 수도 있는 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견도 많습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각종 언론은 명확한 근거 없이 우범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장애인들 당사자들은 일반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무서워해요.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내가 정신질환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거 아닐까?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럼 나 혹시 이 일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양편에는 서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슨 뉴스에 무슨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람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느냐. 그리고 보도를 할 때 정신과 전력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쳐요.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나중에 사실이 아닐지라도 들은 생각은 저거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사건인가 보다. 저는 기괴한 일들을 했나 보다. 이런 식의 사고가 밑바닥에 깔리는 거죠. 그러나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결과는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잘못됐음을 알려줍니다. 1.2%에 이르는 일반인 범죄율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 검찰청의 범죄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그거는 병 자체 영향보다는 알코올이나 다른 이제 마약과 같은 그런 약물 중독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병 자체로 인한 그 위험률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정신장애가 유전된다는 편견은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죄책감까지 키워온 오래된 편견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에는 다소의 유전적 경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가족 중에 누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나머지 가족이나 자손에게도 이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정신장애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정신장애에서 유전성이 이제 규명되고 확인된 것은 조울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환들은 대개 부모의 병이 자식들이 꼭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적인 그런 경향은 없는데 이게 그렇게 보는 사회적인 낙인과 함께 거기에 핵심이 되는 이제 유전성 밝혀지지 않은 이제 비과학적인 건데요. 그것 때문에 환자가 치료가 늦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극복돼야 될 그 편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중에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려해줘야 할까요? 대부분 정신장애인은 지속해서 치료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의 복용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네? 언니 약 먹을 시간인가 보다. 약 먹으라는구나.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치료 약물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약물 부작용들이 있냐면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멍한 표정이 된다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좌불안석이 되는 등의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주변에서 약간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약물 부작용으로 약 먹기를 좀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현재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처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면은 이 문제들은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배려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도움, 그다음에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들은 편견을 버리고 또 그걸 또 환자하고 도와주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약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은 현재 개발된 여러 약들은 거의 무시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꿈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나도 독립을 해야죠. 독립? 네. 엄마 아빠도
돈 벌릴 적을 같이 살 수는 없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아, 왜 내가 안 될까? 난 어디 가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막막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일을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니까 누가 나를 불러준다, 나를 쓸 데가 있다, 그런 쓸모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는 장애로 인한 상처를 딛고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미 씨 역시 일자리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정신장애인 중 한 사람입니다. 일단 웃음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고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 사랑도 많이 받고 동생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혜미서님 이러면서 막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달려오고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정신장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신장애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장애인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정신장애인일지라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황하거나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을 때 순간순간 이상 행동이 나타날 뿐입니다. 당황스러워서 엉뚱한 행동들을 했을 때 왜 그래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힘든가 보네요. 좀 어떻게 좀 쉬면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좀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대할 때 그런 좀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